제가 사실 마이클 우드 경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말씀을 예측을 해보진 않겠고 바로 토론자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의 20 액세스에서 법정 변호사로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공공국제법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의 외교 및 연방 정부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신 바 있습니다. 네, 발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기회를 빌어서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훌륭한 학술 회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서울에서 이번 회의가 정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만 제공하는 것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과거 및 미래의 계획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니카라과 콜롬비아 사건에서 콜롬비아는 또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분의 발표자께서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고를 자극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다 반박을 할 예정입니다. 마그누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요. 하지만 또 제 논지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말씀해 주셨고 대륙붕의 법적 체제랄까요? 리짐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에반스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운클로스를 헌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사적으로는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은 실제 법적인 지위 차원에서는 헌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문서와 살아있는 제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럽의 인권 협약에 반대를 했던 것처럼 이 운클로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음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에반스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먼저 논평을 하자면 에반스 교수님은 주저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이 대륙분 관련된 법 체계가 관습과 협약 을 반영하고 있고 특히 6부에 이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운클로스의 국가 차원에서의 관계에서는 그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비당사국들이 이 국제관습법으로서 ICJ 등에서 나왔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들에 대해서 이러한 협약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58년의 협약은 사실 많은 차원에서 이 국제법 그리고 운클로스를 이전에 있었던 법입니다. 에반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운클로스를 개정하는 특히 대륙분과 관련하여 완전하게 개정 내지는 수정을 하는 가능성을 높지 않다라고 보셨습니다. 또한 에반스 교수님은 결론을 지으면서 현재의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운클로스의 조항 내용들을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이 이 협약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비엔나 규칙에 따라서 선의를 가지고 해석이 되는 그런 협약인데 이에 대해서 저는 그런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그누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현재 대륙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합니다만 제 생각에 과연 말씀해 주신 모든 이슈를 우리가 지금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양법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반스 교수님께서는 조금 주저하시긴 했지만 대륙봉의 외부 한계라는 것은
외부 한계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ICJ의 2023년 판결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판결 자체를 반기시지는 않았겠지만요. 또 에반스 교수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던 것이 2023년에 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우리의 관심이 해양 경계의 기선으로 쏠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선에 대해서 좀 더 명확성을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연 그 정도의 명확성이 필요한가? 특히 웅클로스 제2부의 2조와 관련하여 그런 명확성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선이 움직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고정된 것인지에 대해서요. 일반적인 기선에 대한 규칙은 어느 정도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가 상세하게 기선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그런 2022년의 문서도 있습니다. 니카라과와 콜롬비아의 사건에 대한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121조의 이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암석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종종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해양 경계 획정에 대해서는 흑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슈가 제기가 되었을 때 121조 3항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조금 우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암석이 매우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고 몇몇 국가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TE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발표에서 이 현재를 논의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많은 이슈들은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다루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반스 교수님께서 회색지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그누슨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2023년에 ICJ의 판결이 이 이 회색지대에 대해서 상호 보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그런 복잡성을 야기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에반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미래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프레임워크와 웅클로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살아있는 문서이고 또한 이 협약이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강인선 차관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은 시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연관성을 유지해왔고 회복력을 가져왔습니다. 랄롬 교수님께서 오늘 이전 세션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종류의 조정이든지 간에 이 해양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에머슨 선생님께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에반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이 갑자기 기존에 있는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매그누슨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력하게 이 논지에 반대합니다. 차별화를 하고 계신데요. 타입 1 ECS와 타입 2 ECS를 이제 구분을 하고 계신데 바로 ICJ가 2023년 판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 판결이 좀 우리가 유념할 만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차적으로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있었고 논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요. 법원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심리가 열리기 전에 2달 전에 2개의 법적 질문으로 요약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뻤죠. 그러면 법원은 그 질문 중에 두 개 중에 하나에만 답을 하면 됐습니다. 절차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큰 장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케이스의 측면들을 간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때 이의를 제기한 측은 없었습니다. 물론 5개의 ICJ 위원들이 공동 성명을 내면서 의혹을 제기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동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대 선언을 했지만 에이브러햄이 왜 이게 합리적인 그런 절차적인 선택이었는지를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지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 법원에서는 결국 2개의 법적 질문 중에 하나에만 답을 해야 했었는데요. 이 국제관습법상 이 대륙붕이 200해리 이 기선에서 확장이 되고 그래서 기선에서 다른 국가의 기선에서 200헬이 확장된 것과 확장될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서 이 답은 이 나왔는데요. 니카라과는 결국 이 같은 날 이 판단이 나왔던 것을 바로 수락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냈는데요. 그러면서 좀 강력한 비판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반대 의견을 법원에서 재판관이 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에번스 교수님 그리고 또 맥뉴슨 교수님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맥뉴슨 교수님께서는 그 내용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아니면 이 방법론의 적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국제관습법의 적용에 대해서 그 반대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매그누슨 교수님이 타입 2 ECS 회색지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부수적인 그런 중첩되는 회색지대고 이 등거리 원칙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사건의 경우처럼 그리고 방글라데시 인도의 중재 사건에서처럼 이 2개의 회색지대가 생겼는데요. 타입 1 회색지대 같은 경우에 마그누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콜롬비아의 경우에 이 대륙붕 확장을 하면서 이게 다른 국가의 200해리 EEZ를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를 침해하게 되면 이거는 회색지대이고 이 회색지대의 범위, 면적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법원이 첫 번째 법적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이 판결문에 79조가 있는데 협의에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답변은 우선 첫 번째로 그 79조에 해당하는 답변은 바로 법원의 논거였습니다. 콜롬비아와 니카라구아의 그 퍼시티비티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요. 이 법원이 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내놓은 답변을 읽을 때
양측이 서면으로 또 구두로 제출했던 그런 주장과 함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2023 판결문 전체를 다 봐야지만 그 79조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의 전체는 를 봤을 때 법원은 오로지 매그누슨 교수님이 타입 1 케이스만 다루려고 했던 것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2023년 판단에서 ICJ는 벵걸만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단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결국 72조 2023년 판결문의 72조에 따르면 이 벵걸만 사건에서 조정 등거리 그리고 인접 국가 간의 이 경계 획정으로 인해서 회색 지대가 우발적으로 생겨났다. 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생겨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금 현재 케이스와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이 ECS가 기선 기준으로 다른 국가의 200캐리 내에 침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결정은 현 케이스의 첫 번째 사례와 무관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한 것이 좀 놀랍습니다. 이게 이전 판결에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해석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냐 소말리아 케이스와 관련해서요. 물론 이 몇몇 재판관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도 법원의 판결문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것은 무엇이 채택되지 않았는가를 강조하면서 이 법원의 판결문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수의 견해가 더 강화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더 증폭됐다라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또 사법적으로 잘 작성된 그런 미국의 발표문이 있습니다. 미국이 2023년 12월에 ECS 주장에 대해서 선언을 했는데요. 그런 선언이 있었다라고 해도 2023년에 법원의 판결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봅니다. 단지 그 판단에 해석을 더욱더 강화합니다. 미국은 그 케이스를 타입 2 결정으로 묵과했습니다. 법원이 소위 타입 1 결정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17초 남은 것으로 타이머에 찍히는데요. 이게 가장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국제관습법의 규칙을 적용하는데 방법론이 잘못되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국제관습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ECS가 좋은 사례였던 것 같고요. 판결문의 77조가 비판을 받았지만 펠레 교수님을 인용을 하자면 그래도 법원의 판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그누슨 교수님도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타입 1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주 실리적인 그런 초이스다라고 했습니다. ICJ가 방법론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관습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선례를 남겼습니다. CLCS의 국가 관행은 만약에 이런 관행의 동기가 결국 다른 법적인 의무가 이행을 포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유용한 관행이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국제관습법을 파악하고 또 장기적인 기간 동안 이 국가 관행은 결국 국제관습법을 이행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하고 또 근거가 있는 국가 관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습법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Gulf of Maine도 언급이 됐었고요. 좌장님, 이로써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분의 연자분께 발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드 경 토론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여기에 끼어들어서 ICJ 판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지만 저희가 영화의 중간 지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요. 그래서 미래의 발전 상황 그리고 미래의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미래의 어떤 발전 내용에 따라서 더 많은 정보가 나오게 될 것이고 어떠한 해석이 좀 더 핵심적인 해석이었는지 ICJ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분석이 더 필요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판결이 양립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이슈에 대한 즉 대륙붕의 외부 한계 경계 획정을 할 때 이러한 상황이 이 대륙붕 이 안쪽 경계를 점하고 있는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외부 대륙붕 한계를 주장하는 국가가 얼만큼 의지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대륙붕의 많은 부분을 주장하고자 하는가 반대로 다른 국가는 대륙붕의 내부 한계선에 대해서 주장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강하게 나갈 것인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정학적인 문제와 지질학적인 문제 간에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 이런 이런 판례법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이런 결론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마지막 토론자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이기범 교수님이십니다. 이기범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부교수이십니다. 다양한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카톨릭대학교, 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다양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기범 교수님은 해양 경계 확정 관련된 전문가이시고 국제 분쟁 해결, 영토 문제 그리고 국제 제도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기범이라고 합니다. 이 패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외교부 대한국제법학회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전체 회의의 마지막 토론을 맡았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컨퍼런스는 아주 훌륭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양법 전문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저의 옛 친구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시간 제약상 제 개인 커멘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교수님 그리고 또 마이클 우드 경께서 이 ICJ의 지난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법적인 그 대륙붕의 법적인 특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양법이 지난 30년간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운클로스가 발효된 지 30년이 되었는데요. 세 번째 UN 해양법 협약 협상 회의에서 얘가 열렸었고 이제는 제76조와 관련돼서 거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은 76조와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한 것과 관련해서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지난해 2023년 니카라구아 콜롬비아 케이스 단일 국가 대륙붕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75조인데요.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는 현재 국제법 하에서 이 연안국이 대륙붕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 것은 200해리 이내 그리고 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200해리 이내 그리고 이후로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관세법이 이 협약의 76조 1항에 나와 있듯이 대륙붕은 두 개의 각각 다른 방법으로 파악을 합니다. 거리의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연장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반스 교수님께서 이 자연 연장이 반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단일 대륙붕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부 그리고 외부의 대륙붕 간의 법적인 특성의 차이도 없고 또 그 성질의 차이도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단일 대륙붕 개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냥 권리를 연안국이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만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부 대륙붕은 외부 대륙붕보다 더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단일 대륙붕의 개념에 관련해서 ICJ에서는 이 대륙붕의 경계 획정을 200해리 바깥에서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동일한 상황이 내부 대륙붕 그리고 외부 대륙붕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958년 대륙붕 협약에 따르면 그리고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봤듯이 두 개의 각각 다른 대륙붕 법적 체제가 있었습니다. 단일 대륙붕 관련해서 2006년에 바베이도스 대 트리니다드 토바고 사건에서 나왔는데요. NX7 중재재판소에서 얘기를 하기를 그 어떠한 사건이 있든 간에 단일한 대륙붕이 내부 대륙붕이나 외부 대륙붕이 연장되는 건 없다라고 했는데 지난해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잘 정립된 단일 대륙붕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저는 사실 자연 연장이라는 개념이 반쯤 죽었는지 아니면 완전히 사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해리 기준은 자연 연장을 이 200해리 내에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해리 기준을 자연 연장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ICJ에서 단일 대륙붕 개념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지난해 인정한 첫 번째 하이어리키인데요. 이 첫 번째 하이어리키라는 것은 내부 대륙붕이
외부 대륙붕보다 우선권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하이어라키를 인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이어라키를 법원이 지난해 만들어냈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법원에서 이야기하기를 국제관습법 하에서 200캐리 이상의 대륙붕은 그 기선 기준 200캐리를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EEZ를 대륙붕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200캐리 이내에서는요. 그래서 지난해 사건에서는 두 개의 하이어라키가 파생이 된 것입니다. 두 가지 유형의 하이어라키가 200캐리 기준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그누손 교수님께서 이미 지난해 미국의 그 외부 대륙붕 주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티클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듯이 미국도 자국의 외부 대륙붕을 웅클로스 제76조 2항에서 7항에 근거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웅클로스의 당사국이 아닌데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CLCS의 규칙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LCS에서 비당사국이 제출한 그 내용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Annex 2D 웅클로스의 그 1조를 보면 연항국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당사국이나 그 이제 조약의 가입 여부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CLCS는 그래서 이 제출을 검토할 때 비당사국, 당사국 여부는 가리지 않는 것이죠. 미국도 비당사국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이클 우드 경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그누슨 교수님께서는 타입 1 ECS 얘기를 하고 타입 2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타입 1 대 타입 2의 이 구도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각도에서 본다라면 인접 국가냐 아니면 반대 국가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국가냐 그 각도에서 봤을 때 타입 1만이 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국가들에 해당하고요.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인접국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CLCS는 어느 정도 이제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반대편에 있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양측이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연안이라면 연안 국가들이 각자 정보를 사전에 ICJ나 또 중재재판소에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에른 크노이 교수님께서 admissibility 그리고 또 경계 획정과 또 기선 책정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국제관습법과 관련해서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 이 사안을 다뤄주셨는데 만약에 웅클로스 당사국의 입장에서는 국가 관행의 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국제관습법을 볼 때 웅클로스 서브미션을 살펴보면 이게 좀 더 형식을 갖춘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컨퍼런스의 부제가 과거, 현대, 미래인데요. 1982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대륙붕의 새로운 정의를 터득을 했었고요. 이제 2024년입니다. 우리는 모든
그런 이슈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륙붕 정의 아니면 대륙붕의 해석 그리고 또 적용이요. 이제 2024년 이후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 여러 이슈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 획정과 기선 책정, 그리고 admissibility, 그리고 비당사국이 CLCS에 제출했을 때요. 지난해 미국도 제출했습니다. 미국이 1900 트루먼 선언을 했을 때 시점으로 정말 장기전을 치르면서 외부 대륙붕에 대한 주장을 했는데요. 비당사국의 서미션 아니면 비당사국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이 운클로스의 조항에 임하는가 외부 대륙붕과 관련해서요. 여기까지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범 교수님께서 매우 분석적인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론 내용은 이전에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보완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청중분들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표자분들의 추가적인 발언을 듣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하이다 재판소장님. 저는 재판소장의 자격으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니카라과 콜롬비아 판결은 실제로 방갈만 판결과 상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 원칙이라는 차원에서 타입 1과 타입 2의 상황을 구분을 하는 것이 크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관심 있고 흥미 있는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칙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A 국가가 200캐리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대륙붕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입 1이지 타입 2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ICJ는 이렇게 했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말 경계를 획정하고 이 양국의 권한에 따라서 이를 정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콜롬비아 측에서는 니카라과와의 사건에 있어서 또 자연 연장 원칙에 있어서 일부의 어떤 결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은 형평한 해결이라는 원칙을 우리가 이 83조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형평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콜롬비아가 좀 더 많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벵갈만의 경우에는 이 형평한 원칙에 따라서 회색 지대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제83조에 따라서 형평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 연장과 대륙붕 그리고 대륙붕의 거리와 관련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하이어르키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는 이 경우에 온전한 200마일을 확보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결국 형평한 해결 방법이라는 그런 원칙을 적용하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니카라과 콜롬비아 사건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1조 23항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남중국해의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판결이 나온 이후에 여러 논문들이 나오게 되었고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 만약에 이러한 사건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다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ICJ와 동일한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결론이 비슷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 방법은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카라과 콜롬비아 사건의 이슈라고 한다는 것은 ICJ 입장에서는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 연장에 우선한다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이 중재 재판소에서는 이 암석이라고 하는 용어를 무시한 것이고, 그리고 섬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암석이라는 용어를 웅클로스에서 사용을 한다는 이런 측면을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중국해에 대한 표현을 저는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관련 당사국에만 적용을 하는 것이지 반드시 미래에 참조할 판례법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선례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발표와 토론 감사합니다. 네, 또 추가로 손을 들고 계신 분? 네. 네, 감사합니다. 두 개의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런 그 발언의 기회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학구적인 분위기인데요. 니카라구아, 콜롬비아와 관련해서 이 경제 수역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더 복잡도가 늘어납니다. 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뭐 찬반을 표명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중요한 요인을 우리가 양측에서 다 살펴봤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법리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 국가들이 뭔가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것, 어떤 중첩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 회색지대. 인데 결국 그 합의가 그렇게까지 또 회색이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그누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 양측이 자유도를 가지고 또 이 라인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또 그들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그런 자유를 누렸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연자분들께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또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질문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일단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클 우드 경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구 ICJ의 판결문의 그런 문구를 다 일일이 다 읽고 나서 또 그런 견해를 말씀을 해주신 게 저는 좀 놀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겠는데요. 현재 다양한 여러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대륙붕이 항상 어떤 체제로서 존재하면서 다양한 여러 논쟁거리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났다라는 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경계를 획정하려고 한다면 먼저 무언가를 선을 긋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쟁하는 권한의 주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꽤 괜찮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언급이 된 바대로 국제법이 양 당사자들이 어떤 경계를 획정할 때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지는 중요하다라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분들이 언급을 하지 않으셨지만 과연 일부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양자 간의 협상과 교섭을 통해서 특정한 어떤 경계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을까? 외부 대륙붕 경계와 내부 경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국제법은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립해 주는 것이고, 무언가 분쟁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거나 교섭을 하거나 또 조정을 하는, 또 중재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용을 하고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도달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니카라과가 콜롬비아의 경우처럼 재판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 또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접근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좀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 중재, 재판소 등 다양한 방식 내지는 그 이전에는 양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법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명확성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일을 좀 더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마이클 우드 경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제가 하는 이야기만큼 많이 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합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양법 협약이 살아있는 문서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살아있는 그 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일종의 가족 간의 분쟁을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언급이 된 바대로 데번포트 교수님과 패드리그 교수님은 이 영해에서의 주권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번포트 교수님은 주권을 좀 제한하려고 했고 패트리그 교수님은 주권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합의 내지는 해결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용어들이 불확실성을 갖는 게 불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협상에서는 일종의 모호성도 필요하고 또 중재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모호성을 감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1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니카라과 콜롬비아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창의적인 모호성을 가져가기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계 확정을 하기 전에 이제는 타입 1인지 타입 2인지 알아야 되는 이러한 그 전례를 남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창의적인 모호성을 가져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과연 어느 지역을 경계 획정을 해야 되는가, 200캐리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가, 그리고 한 국가의 기선으로부터 200캐리가 다른 국가에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운클로스의 제6부의 대륙봉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명확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협약을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결국은 1958년 대륙봉에 관한 협약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우리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협약을 다루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협약들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들이 과연 이상적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1970년대에 조성이 되기 시작한 이런 규칙들이 2024년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적절하지 않다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들을 우리는 직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당면을 해야 되는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는 접근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까지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현재의 법 체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주어진 시간을 다 쓴 것 같습니다. 이번 패널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네, 참가해 주신 우리 발표자 두 분, 또 토론자 두 분 감사드립니다. 아주 활발한 그리고 또 심층적인 토론과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저희의 토론을 쫓아와 주셨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경계 획정 에서는 좀 더 이런 테크니컬한 측면까지 다루게 되는데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리셉션 때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패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